지금부터 본격적인 본 공동연구 성과 발표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김건식 센터장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사례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센터장 김건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비자원과 조정원이 이렇게 공동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데 발표를 또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관련 부처들의 다양한 법들이 발의되었고 하면서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주로 내용이 불공정 거래, 체감도, 거래 관행 이런 데 그쳤는데요. 저희 조정원은 잘 아시겠지만은 2009년도에 공정거래 관련한 6개 법률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또 시장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실제 분쟁 사례,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그 체감도 조사가 아닌 실제의 어떤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시사점이 뭔지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조정원 분쟁조정실 협조 아래 이제 최근 5년간 이제 분쟁 신청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언플 법안 이제 최초의 법안이 그 매출액이 100억 이상, 중개 거래액이 1천억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그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총 26개의 대형 업체를 기준으로 분쟁 조정이 신청된 262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밝히는 것은 분쟁 조정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신청 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입니다. 연평균 약 47.9%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측건대 이제 신규 규제나 아니면 거래 환경이나 거래 관행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신청 사건을 이제 연구자의 임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건이 불공정 거래 행위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한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자 임의로 이제 세부적으로 262건을 일일이 이제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교 분쟁이 제일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류는 이제 악성 댓글 노출 순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내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한 결과가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된 경우를 내교 분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검색 배열 순서 또는 이용 후기 등과 관련한 사업자 내교 관련 분쟁인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체 그 분쟁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체 규정이 뭐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 분쟁이 많았고요. 플랫폼 자체 알고리즘이나 상품 후기 등과 관련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이런 내교 분쟁은 특별한 방안이 대처가 없는 한은 계속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광고비 환불과 관련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왜 광고비 환불이 많냐 보면은 이 플랫폼 빅3나 이런 플랫폼 시장이 거대화되고 이제 판매가 포화가 되면서 상품 구매자 유인이 어려워지니까 상위 이 노출을 도와준다는 이런 각종 광고나 광고 대행사들이 증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주로 쿠팡과 관련한 분쟁이 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쿠팡이 검색 사업 광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텔레마케터를 대거로 모집했고 뭐 하루 1만 원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뭐 건당 1만 원으로 계산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또 쿠팡이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대처가 조금 늦었지만은 이후에는 또 쿠팡에서 별도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관련한 문제로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쇼핑몰 사이트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산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많지 않은 중소사업자들은 물건을 꾸준히 매입하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금을 빨리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플랫폼 본사하고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정산금을 보류해서 이 정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소비자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환불이나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피해 업체 측에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청 세부 이유에 따른 이제 조정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 한 75% 정도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의한 것은 이제 그 내규 관련한 분쟁은 조정 성립률이 좀 평균보다 낮은 62.8%에 그쳤습니다. 이런 이제 검색 결과, 노출 순서 등 알고리즘과 상품 후기 관련한 분쟁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 자체 기준이 핵심인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조정 성립이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광고비 환불 관련한 분쟁은 성립률이 약 97%에 달했습니다. 쿠팡과 관련한 게 많았는데 쿠팡이 대응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진행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객 분쟁이나 수수료 관련한 분쟁도 좀 평균 조정 성립률에 비해서 좀 성립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면은 고객 분쟁이나 수수료 관련 분쟁도 내규 분쟁하고 유사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이나 관행 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성립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신청인 분석입니다. 쿠팡이 거의 빅3가 이제 쿠팡, 네이버, 이베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쿠팡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고비 환불과 관련한 분쟁도 많았지만은 다른 분쟁도 좀 다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쿠팡은 타 업체에 비해서 성립률이 이제 분쟁 중 성립률이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관련한 분쟁도 좀 두 번째로 많았는데 네이버의 유의한 점은 평균 성립률보다 좀 낮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빅3 중에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을 이제 운영 중인 이베이 코리아는 분쟁 빅3 중에서 분쟁 신청 건수도 작았고 성립률도 굉장히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262건의 조정 가액 분석입니다. 그런데 분쟁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 가액에서 피해 금액을 적시한 10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조정원은 이제 6개 관련 법률에 이제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조정원의 분쟁의 분쟁 가액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분쟁은 좀 분쟁 가액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가는 22억 4천만 원이고 평균 금액은 3,800만 원이었지만은 중간값은 126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분쟁 신청 건수를 토대로 시사점을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점이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정책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노출 순위나 알고리즘,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정위에서 발의한 온풀법안 6조 또 일본과 EU의 관련 법에 보면은 그 온라인 중개 서비스나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 변수에 관해서 사업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 작성 교부의 문화 정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특별법,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아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에 그 명확한 기준이 되는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태조사 예전에 했던 법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서면 계약서가 부재한 경우가 약 4분의 1,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는 온라인상 약관이 작은 글씨로 있는 게 많았고 또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상세하지 않은 분쟁도 다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분쟁과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간 분쟁의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은 관련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쟁 사례에서 보면은 분쟁 발생할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본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투명한 절차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관련 법령에서도 이런 이제 불만 처리나 분쟁 해결 사항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은 불만 처리나 분쟁 해결 사항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EU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플랫폼하고 입점 업체 간의 분쟁이 3분의 1이 미해결됐다. 또 3분의 1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EU에서는 관련 법령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우리도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간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 분쟁이 이제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분쟁 기관에서 뭐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고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검색 배열 순서나 이용 후기 관련 이제 공정성, 투명성이 필요하고 계약서의 작성 교부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업자 자체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과 그런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자율 규제 확대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에서 보면 이제 이런 위에서 지적한 이제 세 가지 사항들이 자율 규제 속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도 뭐 일정한 가이드나 아니면 연성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자율 규제에 관련한 논의에서 또 순수한 자율 규제만이 답이고 공적 규제가 개입하게 되면은 뭐 신규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뭐 성장에 장애가 있고 모든 업종의 규율이 어렵고 이런 의문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이런 세 가지 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한 규제나 어떤 형태가 됐던 이런 시장의 이런 세 가지 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뭐 분쟁을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어서 플랫폼 시장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뭐 자율 규제, 공적 규제의 차이점에 요즘 또 많은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율 규제든 공적 규제든 이런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질서가 바탕이 되고 소비자 보호가 바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잘 작동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하는 것이 자율 규제든 공적 규제든 이런 규제의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만 과연 그렇게 집중할 것인가? 자율 규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활성화돼 있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처음 시작되었던 미국을 보면은요, 아마존이나 이베이 이런 데를 보면은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 친화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알선 중재 조정 시스템을 만들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먼저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자율 규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마다 법 제도적이나 사회 문화적인 토양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인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데뷔 카드나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에 업계들의 자율적인 예방, 뭐 분쟁 예방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이제 자율 규제로서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약 10년 정도 뒤에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만들고 일단 자율 규제가 실시가 되면서도 그것이 아주 고의적이거나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때에는 그 기업의 존립이 문제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율 규제 문화가 성숙하고 잘 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나라마다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그 효율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규제로 나아갈지는 점차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은 검색 배열 순서나 이용 후기 관련 기준을 공개하고 이런 자율 분쟁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 일정한 이제 연성 규범부터 먼저 시작해서 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점점 시장에 사인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분쟁이 예방되고 잘 규정들이나 규율들이 잘 지켜질 때가 오히려 더 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도 예방되고 시장도 더 잘 작동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건식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제2 주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송혜진 책임연구원님께서 메타버스 관련 주요 정책, 입법 동향과 자율 규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송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연구 성과 발표에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기관 간의 이런 연구 성과를 더욱더 확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메타버스 관련 정책 입법 동향과 자율 규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어떤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이런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분류법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는 게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서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메타버스 하는데 과연 메타버스 시대가 과연 도래한 것인지, 또 만약에 도래했다면 이렇게 도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요 정책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두 개 다 올해 발표되었던 첫 번째는 메타버스 신산업 관련 선도 전략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110과제 중에서 9과제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주로 메타버스 산업 전반적인 진행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과 가상융합 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메타버스를 우리가 규제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렇게 뭐 내용상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요즘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들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의 뜻을 본다면 초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 그럼 무엇이 다르냐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상 세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개념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함에서 당연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부터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좀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ASF의 메타버스 로드맵, 그러니까 2007년에 된 분류법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이르기까지도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여기서 이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제 증강 쪽이 되는 거고요. 가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뮬레이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은 사용자의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외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로 나뉘고 있고요. 내적인 영역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볼 수도 있고 외적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분하거나 어떤 유형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과연 도래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죄송합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요 근래 나온 건 아니고요. 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은 1992년에 그 스노우 크러쉬라는 그런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용어도 아니고 어찌 보면 기존의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용어가 대중화가 된 것은 2020년 있었던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화두로 메타버스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얻으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자는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주도했던 웹 1.0 시대를 거쳐서 모바일 중심의 웹 2.0 그리고 현재를 메타버스와 AI 중심의 웹 3.0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관련 전망을 보시면요. SA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1년의 기준으로 6배 이상이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PwC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인 확장현실 시장이 2025년에는 4,764억 달러, 약 52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9년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가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도 않고 좀 어려운 감은 있지만 여전히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요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인이 바로 사회적 요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술적 요인이라든지 산업적 요인은 점점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 보시면은요, 비대면 확산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졸업식을 한다든지 입학식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좀 멀게만 느껴졌던 메타버스가 아주 가깝게 지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접했던 Z 세대랑 그리고 알파 세대가 합쳐진 그런 세대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이 메타버스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 이슈를 생각하거나 규제를 생각할 때도 과연 이 세대들이 이 세대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그런 규제 방식들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초기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XR 관련한 지능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보 정책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를 선점해서 시장 점유율 5위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가운데 이제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중에서요, 추진 전략 4번을 보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어떠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한 법원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산업 선도 전략에서는 규제의 기본 원칙을 딱 세 가지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자율 규제, 두 번째가 최소 규제, 세 번째가 선제적 규제 혁신입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이 신산업이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이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를 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요. 관련해서 110개 국정과제 중 9개의 국정과제에서 메타버스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뭐 소비자 이슈라든지 뭐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59번과 77번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진흥시에 디지털 공동체 윤리 원칙 등을 만들고 이럴 때 협력적 자율 규제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9가지 중에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것에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입법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법안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산업 전반의 진흥에 관련한 법률들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이제 콘텐츠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한 또 이제 재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아바타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와 이제 연관되는 것은 메타버스 산업 전반의 진흥에 관한 그런 제정안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과 가상융합 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좀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법안에서 모두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보시면은 두 개가 다 유사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김영식 의원 안에서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조승래 의원 안에서는 가상의 공간 또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라고 하여 조금 더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발행이라든지 유통 등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보시면은 정부는 이제 두 법안 모두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조승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상융합 사업자 역시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용자의 행동 강령을 이제 사업자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이걸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업자의 행동 강령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동 강령이라는 점에서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이렇게 사업자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제정한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제 좀 독특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이제 자율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법안에서는 모두 자율 규제의 주체로서 뭐 모든 단체나 협회 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 단체나 인가협회,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이 메타버스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표준 운영 준칙이나 자율규약 등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러한 준칙이나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또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임시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시 기준은 아까 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제 조승래 의원안에서는 임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 제작 출시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늦어지다 보면은 사업의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나 협회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시 기준의 마련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김영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진흥법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명령이랑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규정을 두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정의를 더욱더 촘촘하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 법안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메타버스의 정의, 분류, 그리고 메타버스의 뭐 부상, 그리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입법 현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규제 방향성으로서 자율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과연 소비자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직은 예측하기가 섭불은 그런 면도 있지 않겠지만 먼저 이제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 있었던 소비자 이슈는 당연히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사이버 공간에서 있었던 소비자 이슈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XR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특유의 소비자 이슈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요. 한 6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소비자 이슈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6가지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아마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문제야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새로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가상융합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수집되지 않은 다양한 생체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홍채 정보라든지 저희가 어떤 기구를 착용하고 한다면 저희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침해 정도나 방식이 예측이 아주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향후 계속 연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래 관련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있어왔던 그런 콘텐츠 관련 분쟁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이용자가 그 안에서 메타버스 내에서는 어떤 프로슈머로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창작 활동 등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 이슈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에서 얼마 전에도 계속 아바타 성범죄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VR 기계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현실에서와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공포를 느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규제를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보호 문제가 있고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10대가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청소년 보호 문제를 메타버스에서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대가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것과 조금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좀 디지털 취약계층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종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 규제랑 자율 규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 규제는 저희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그런 사항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자율 규제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의 행위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업계가 소비자 보호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 규제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굳이 특별히 이제 두 개로만 간략하게 나눈다면 어떠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순수 민간에 의한 자율 규제가 있을 거고요. 또는 규제화된 자율 규제 또는 공동 규제라고 해서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규율을 공적 주체가 지정하고 시장 행위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자율 규제의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규제 방향성을 저희가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규제법으로 규제 가능한가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기존의 규제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기존의 규제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럼 메타버스에 적합한 규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율규제라면 과연 고려사항은 무엇일까가 바로 3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메타버스에 발생할 소비자 이슈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전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소비자 이슈의 발생 가능성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법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메타버스 관련 독자적인 규제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적합한 규제 방법은 무엇인가? 행정 규제인가 자율 규제인가를 보시면은 저희 메타버스의 특징 그리고 관련 저희 정책이라는 입법 기조 또 그리고 메타버스의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율 규제 방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자율 규제 고려 시 자율 규제 시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율 규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버스의 유형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메타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저희가 어떤 규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 규제 형태는 각
유형에 따라서 순수 민간 주도의 자유 규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협력적 자유 규제라든지 공동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저희가 합리적이고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 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 규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행력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아직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유 규제를 하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유 규제에서도 충분히 이제 사업자들이라든지 이제 시장 이용자들 간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규범화하는 것이 이행력의 확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자유 규제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혜진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4가지입니다. 벌써 2개 주제를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가 10시 11시까지 휴식을 잠시 취했다가 3번째, 4번째 발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